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 암이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이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심. 하여튼,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로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구속도 없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야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왜 우병우 이름이 거론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관진 석방에 왜 또 우병우가 거론이 되는가? 왜입니까?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형사 51부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전 수석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을 석방시켜준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하고 닮았다고요? 닮은 꼴이죠.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양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서울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9기 동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반과 조까지 한 반이 한 60명쯤 되고 한 조가 2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수원 동기의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라고 친한 건 아닌데 반의 조까지 같고 고향도 같고 대학도 같으면은 그리고 친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각별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단 말씀.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관진 장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대로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나 추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석방의 우병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전 수석의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게 뭐 최근에도 뭐 공정거래위에서도 나오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등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예. 두 번째는 법원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우 전 수석을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면서 조 의원은 며칠 전 우병우는 처가인 삼남 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것 말고도 올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렇죠. 2회에 걸쳐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기각되었다. 청구되는 족족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이것을 확률로 따져보면 2,500만 분의 1이다. 대한민국 성인 얘기예요. 중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한 면의 확률이다. 예. 그래서 저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 이번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조계에서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예. 영장 전담판사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호 부장판사 등을 알박기 하듯이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로 임명하고 양승태 키즈. 퇴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예. 이례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이거를 적부심을 다시 신청해서 석방되는 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법원 관계자들, 법원 판사들에게도 확인을 해봐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매우 하는 이례적이래요. 게 수도권에 재직 중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신청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신청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된 지 열흘 11일 만이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뭐 적부심 제도가 있는 거지만은 예. 뭔가의 교감이 없이는 내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잘못 내면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적부심을 신청해 그렇죠. 괘씸죄가 걸릴 수도 이게 있는데. 이제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신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거는 아마 석방될 걸 예견하고 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지 않고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상황과 적부심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구속 시점이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11일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좀 그러게요. 의문이고요. 갸우뚱하네요. 예. 또 사정 변경이 없다는 데 대해서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속기간 20일 중에 절반 이상인 11일이 지났다. 예.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참고인 진술도 받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됐는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법원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상 재판하듯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게 맞느냐. 분명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이걸 열흘 만에 뒤집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두고 사실 이걸 이hel령 비hel령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귀에 얘기도.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실 신광열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거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친분 그리고 인적 사항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의심을 않을 수 없는 게 이번 일이거든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법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부하들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장관은 석방이 된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김관진 장관은 항상 내 책임이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영장 심사에서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랬는데 22일 열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총론에서는 내 탓이오 했는데 강론의 구체적인 책임 부분에 가서는 부하들 탓이오를 외친 뭐가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군대의 명령 체계는 상명하복 엄정하잖아요. 그렇죠.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는 대응 작전 결과 등을 보고받고 V자로 결제한 것을 두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V자 가지고는 예. 그런데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뒤에 집행한 일들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군대입니까? 그럼 그러네요. 장관은 허수아비인가요? 그러네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는다는 건 지시했다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예, 예. 법원이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판단하는 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김 전 장관의 석방이 네.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지금 어떤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신도 풀어달라고 하다가 예. 검찰이 안 풀어주니까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김관진이 무죄라든가 아니면 종전의 구속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 아니다. 석방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 구속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증거 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느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거다. 그리고 이영선 전 경호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된 걸로 보인다. 이게 무죄 판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아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네.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예.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예, 판단을 한 게. 근데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아, 15%니까 그럼 한 300명 정도 꽤 되네 풀려나네요. 하는 예.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네, 더 이상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아하.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애초에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그건 신선하지 네. 않아도 돼요. 그런 네, 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예.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예.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한 거고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검찰은 국내 그런데 아니다. 정치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임모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임모 다른 걸 뭘 임모?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여기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예.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화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진짜 꺾일 미치겠네.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같아.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있는 신광열 거죠.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아니,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그렇죠,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때는 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과 전 장관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그렇죠.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어쨌든 이 두 분이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지적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학연과 지연과 인간 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의논하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이 모처럼 바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뭐 징계한다거나 아니, 이렇게 할 수 막말로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뭐 가장 권위 있는 예.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거는 뭐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악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대법원에서의 그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후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네. 정부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머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김관진 장관의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 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 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낙곰수를 종북방송으로 규정하고 사찰당하고 공격했고 저희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서울고 동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서울고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세트가 돼가지고 불법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요직에 동용됐던 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땄겠죠. 군인을 동원해서 직접 대선 개입에 나섰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메가더가 오더라도 대선 개입을 했다면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더불어서 박근혜 문고리 4인방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구속된 전원과 그리고 이춘상 씨하고 직접 소통한 거의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관진 장관은 정윤회를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윤회가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유라가 증언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김관진 전 장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고리 그때 당시에는 4인방이죠. 이춘상 씨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문고리 4인방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다. 네, 직접 소통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김용판 청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대권 은폐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수사 라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이 압수수색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개입하고 그다음 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선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올랐었는데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잡아가도 구속해도 되는데 김용판만은 안 된다고 굉장히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김용판 청장을 구속할 경우 김용판이 직접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막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김용판 청장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저기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서 압박했었고 검찰은 놔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네. 불구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용판 청장 무죄 건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이 석방건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다는 얘기는 김관진 전 청장이 지금 뭐 보수 매체에서 보도되기로는 자기는 구속 적부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뭐 상관인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관진 전 청장도 뭐랄까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반대했다는 TV조선이나 조선 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김관진 전 장관이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그 안에 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그런 소문이 그쪽에서는 났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나서서 사설과 기사를 연일 김관진이 구속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고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죠. 동아일보까지.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을 모함받아 옥에 끌려가는 이순신으로 거의 승격하기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참군인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군인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군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이 직접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말들이고 자신을 우상하기 위해서 포스터 만들고 쇼 벌이고 이거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이 자국민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고 우습죠. 자.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만 흥분하고요, 주진 기자. 네. 자, 후속 취재 내용 나오면 특히 이제 미국 취재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아니 저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를 못하겠는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 결과 법원이 풀어준 건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거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이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의 필요도 있다. 이러면서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 또 이 파장이 상당히 미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네. 자,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어떤 점에서요? 역시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가능한 사유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유 기재 부분이 좀 잘못돼, 그러니까 이유 중에서 방어권 보장 부분이 적용할 때가 아닌데다 적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근거가 됐던 판단에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미 처벌을 받았던 그 군사법원의 판결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 판결을 참고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그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예전에 그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 판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 댓글이나 정치 관여 관련해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 대통령 시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판결이 나와서 뭐 같은 법원으로서 일반 법원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그 네. 판결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입장이 감안돼 있는 판결이어서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해서는 안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그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젯밤에 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오전에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 요청을 넣었어요. 근데 인터뷰는 힘들다고 하면서 대신 이 문자 메시지로 장문의 입장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그 법원의 어떤 구속 적부 심사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좀 이거를 제가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알려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입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이전부터 좀 비교적 간단한 사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편을 뽑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김관진 전 장관이 그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할 때 호남 사람을 뽑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변호인은 피의자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호남 사람이고 호남 출신 최초의 국방장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있냐는 주장을 했고 그럼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이것도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 좀 보자면 예.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발부된 구속영장에 관해서 예. 그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맞냐 틀리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종전에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을 보면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제시했던 이유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관여 부분이 아니고 네.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속적부심에서의 뭐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주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속적부 심사의 그러니까 주된 그 항목 대상이 될 수도 없었는데 이걸 봤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될 때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부된 게 아니라 정치관여가 인정된다고 발부가 됐기 때문에 주된 쟁점이나 그 심판의 대상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은 정치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지. 그러면 권한남용을 했냐 아니냐 그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제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구속 적부 심사를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정치관여 혐의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적용된 군형법 94조가 위헌제청되어 있고 두 번째,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의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데 민간인인 피의자에게 공범이라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주장,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군형법 94조가 위헌제청돼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네. 이 군형법 94조가 뭐냐면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헌제청돼 있다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 위헌제청이 뭐냐면 예전에 처벌을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에서 군형법 94조가 군인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되고 헌법 소원이 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 제청돼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법원에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그거는 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무게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저기 군형법이 군인한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군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군형법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그 국가공무원법상에도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긴 하지만 네. 예, 그 부분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이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직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장관 중에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군형법 때문에. 아,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적부심사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도출이 되는 건데 검찰은 국방부 장관도 군형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인 군형법 94조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된 건데 네. 지금 변호인이나 이래서 이제 그 구속 적부 심사를 했던 재판부는 물론 재판부 직접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이게 적용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적부심사 이유에서 나온 그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해석하기로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구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이 문제가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법원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9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된 게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렇게 공범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원조항에는 본인은 정치 관여가 처벌이 안 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 예. 그게 이릉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간이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재판부가 판단에 따르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이제 어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제시한 이유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사실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피의자나 피고인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예. 수집할 권리가. 예. 그런데 그 증거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구속돼 버리면은 그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제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과연 그러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한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여가지고 증거 수집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연결이 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변호인이 저희한테 보내온 문자 중에 정치 관여 행위의 어떤 그 심각성을 재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피의자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받은 사항은 그러니까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이야기인 거죠. 네.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대응 심리적 작업으로 지지 여론을 증가시켰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제주 해군 기지라는 게 결국은 그것도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해군 기지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결국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대북 심리전단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정치 관여가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그건 또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군사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고려의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영장이 발부될 때 통과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안 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희가 질문했더니 그 대답이 어떤 거였냐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비록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연재욱 전 사령관은 집행유예 받았고 옥도경 전 사령관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인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평해 주시죠. 예,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하 대령 같은 경우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형 선고 받았죠. 네.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욱 사령관 집행유예 받았고 옥도경 사령관 선고유예 받았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순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보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 평면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 쟁점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네네.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했던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네네. 그러면 이제 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증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안에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본안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그렇죠. 나와서 한번 좀 세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예,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 입장에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기회 됐으면 좀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 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예.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광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했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 관련된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그렇죠.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어쨌든 이 두 분이 하경과 지연은 확실한. 진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조계에서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예. 영장전담판사,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호 부장판사 등을 알박기 하듯이 이른바 양성태 키즈들로 임명하고 양성태 키즈 퇴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예. 이례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이거를 적부심을 다시 신청해서 석방되는 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법원 관계자들, 법원 판사들에게도 확인을 해봐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매우 이례적이래요. 수도권에 재직 중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신청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신청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된 지 열흘 11일 만이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뭐 적부심 제도가 있는 거지만은 예. 뭔가의 교감이 없이는 내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잘못 내면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적부심을 신청해 그렇죠. 괘씸죄가 걸릴 수도 이게 있는데. 이제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신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거는 아마 석방될 걸 예견하고 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지 않고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상황과 적부심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구속 시점이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아하. 그렇지만 이게 11일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그러네요. 좀 의문이고요. 갸우뚱하네요. 예. 또 사정 변경이 없다는 데 대해서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속기간 20일 중에 절반 이상인 11일이 지났다. 예.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참고인 진술도 받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됐는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법원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상 재판하듯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게 맞느냐? 분명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열흘 만에 뒤집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두고 사실 이걸 이hel령 비hel령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귀에 얘기도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예. 코걸이. 사실 신광열 형사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거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병호 전 수석과의 친분 그리고 인적 사항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의심을 않을 수 없는 게 이번 일이거든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법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부하들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장관은 석방이 된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김관진 장관은 항상 내 책임이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영장 심사에서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랬는데 22일 열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총론에서는 내 탓이오 했는데 강론의 구체적인 책임 부분에 가서는 부하들 탓이오를 외친 뭐가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군대의 명령 체계는 상명하복 엄정하잖아요. 그렇죠.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는 대응 작전 결과 등을 보고받고 V자로 결제한 것을 두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V자 가지고는 예. 그런데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뒤에 집행한 일들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군대입니까? 그럼 장관은 허수아비인가요? 그러네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는다는 건 지시했다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예. 법원이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판단하는 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의 석방이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지금 어떤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신도 풀어달라고 하다가 검찰이 안 풀어주니까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김관진이 무죄라든가 아니면 종전의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암위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질병, 암위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없잖아요. 그 연세.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율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심. 하여튼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로 보니까 그 2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또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 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어제 절대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왜 우병우 이름이 거론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관진 석방에 왜 또 우병우가 거론이 되는가? 예. 왜입니까?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형사 51부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전 수석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을 석방시켜준 그 신광열 판사가 우병우 수석하고 닮았다고요? 닮은 꼴이죠.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양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서울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9기 동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반과 조까지 한 반이 한 60명쯤 되고 한 조가 2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수원 동기의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라고 친한 건 아닌데 반에 조까지 같고 고향도 같고 대학도 같으면은 그리고 친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각별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단 말씀.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관진 장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대로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나 추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석방에 우병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전 수석의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게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에서도 나오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 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등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법원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우 전 수석을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며칠 전 우병우는 처가인 삼남 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것 말고도 올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2회에 걸쳐 통신사실조회 영장도 기각되었다. 청구되는 족족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이것을 확률로 따져보면 2,500만 분의 1이다. 대한민국 성인 중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한 명의 확률이다. 그래서 저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 이번 김관 구속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 석방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 구속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증거 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느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거다. 그리고 이영선 전 경호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된 걸로 보인다. 이게 무죄 판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네.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아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네.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예.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예, 판단을 한 게. 근데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15%니까 꽤 되네 풀려났네. 하는 예.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더 이상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그럼 신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네, 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한 거고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한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검찰은 그런데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임모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다른 걸 뭘 임모를.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여기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